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후단원 수납형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푼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더욱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수납형평가이긴 하지만 지필고사에서는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단순히 답만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치킨과 햄버거, 달걀과 두부, 콜라, 사이다는 쓰임이 비슷해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래요. 이런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합니다. 네, 대체재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보완제인데요. 보완제는 함께 사용했을 때 효용이 높아지는 재화죠.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와 콜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와 휘발유 이런 거는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2번은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 두부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 조건에 맞추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서술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달걀과 두부는 대체재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걀 가격이 올라가면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 달걀의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달걀의 수요량. 우리는 이거를 수요법칙에서 공부했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근데 지금 달걀과 두부는 체 관계예요. 이거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걀 안 사 먹으면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두부를 많이 사 먹는 거죠. 두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걀 대신 이제 두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건데요. 먼저 이 달걀 가격과 달걀의 수요량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여기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으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달걀 가격이 올라서 지금 수요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곡선상의 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달걀 시장이겠죠.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가격이 P0에서 P1 그 다음에 가격이 Q0, Q1이에요. 가격이 지금 올랐더니 거래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곡선상의 이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보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조건은 이렇게 한 다음에 X축과 Y축에 들어갈 변수를 쓰래요. X축에는 양이고요. Y축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프라이스, P로 표시하고요. 양은 퀀티티, Q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D, 공급 곡선은 S로 표시하래요. 수요 곡선은 여러분 디맨드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면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서플라이 약자, S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과 수요량은 여기 보시면 P0, Q0로 표시하래요. P0, Q0. 근데 지금 두부 시장에서 이거는 두부 시장인데 두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변화된 수요나 공급 곡선은 D1, S1으로 하는데 수요만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D1이 되고요. 수요가 증가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고요.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는데 얘가 P1이고 Q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근데 문제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플러스 서술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두부 시장에서 서술은 두부 시장에서 두부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부품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그리는 건데요. 네, 똑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볼 건데 지금 이거는 부품 가격, 어떤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한 거죠. 네,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 거를 아까와 네, 같은 그래프로 그리고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프는 여기가 가격이었고 네, 양이었죠. 네, 수요 곡선은 D, 공급 곡선은 S입니다. 네, 그러면 원래 가격과 거래량은 여기 있겠죠. 네, P0, Q0.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감소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S1. 그럼 새로운 가격과 거래량이 여기서 형성이 되겠네요. 네, P1, Q1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였는데 거래량은 감소하였네요. 그러면 이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서술하라고 하면 네,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자동차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죠? 네, 2번, 3번 마찬가지인데요. 네,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 공급도 증가하거나 감소. 네, 어떤 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GDP 한계점을 2개 이상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교과서 보면은 한계점이 3개가 나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된다는 거. 네, 거래된 것만 포함된다. 포함이에요. 네, 포함.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가사노동,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거, 자가 생산. 이런 거는 분명히 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제외됐고요. 뭐,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도 GDP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GDP가 정확하게 생산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 이 삶의 질은 다른 말로 복지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GDP가 오히려 증가한다 그랬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행복하진 않잖아요. 뭐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수리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것들이 각각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했죠. 세 번째는 빈부격차를 파악할 수 없어요. 빈부격차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GDP는 총량의 개념이고요. 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평균의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갖고 소득 분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즉 그 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지 아니면 빈부격차가 심해서 일부 사람만 잘 사는지 이런 거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GDP와 1인당 GDP 개념이 약간 다른데 GDP는 경제 규모를 알려주는 지표고 1인당 GDP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 서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를 잘 보시고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나눠준 그 문제 중에 있는데 이걸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았는데 일단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인구를 쓰래요. 네, 취업 준비자, 구직 포기자, 주부, 네, 학생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를 우리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네,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생이 왜 비경제 활동 인구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직 의사예요. 네, 구직 의사.
근데 단순히 구직하고 싶냐, 일자리를 갖고 싶냐가 아니라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뭐 기업에 원서를 내서 뭐 면접도 보고 다니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건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려고 원서를 내는 순간에는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 실업자가 되지만, 그냥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이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의미는 뭐였죠? 이거는 15세 이상,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거를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주요 내용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정답을 쓰실 때는 문장으로 풀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실업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일단 인구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만 15세 이상을 봐요. 그래서 만 15세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을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 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가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 일할 의지가 없으면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내가 일자리가 있어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자.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자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요. 지금 전체 인구가 12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15세 미만이 30만 명이래요. 그럼 노동 가능 인구는 90만 명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취업자는 40만 명이래요. 지금 실업자는 모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그 취업 준비생 20만 명, 구직 포기자 5만 명, 중학생 5만 명에서 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 가능 인구를 다 더하면 이거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노동 가능 인구가 90만 명인데 취업자 40만 명, 실업자는 모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30만 명이래요. 그러면 실업자는 몇 명이 될까요? 계산하시면 2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업자 수는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하면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계산 공식에 맞춰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는 몇 명이에요? 취업자, 실업자를 합친 거니까 60만 명에 실업자 20만 명 곱하기 100을 하면 3분의 1이니까 계산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래요. 그럼 33.3%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 숫자는 선생님이 변형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고 소수점이 나오면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환율 변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엄마와 딸이 나눈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에 보시면 환율 상승에 일조할 것이다. 즉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는 뉴스예요. 근데 엄마와 딸이 겨울방학 때 여행을 갈 건데 환율이 오른다니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여행 갈 때 환율이 상승하면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불리해지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여행 가는 게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해야 돼요. 원화를 갖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환전하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게 불리합니다. 그럼 왜 불리한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조건에 보시면 여행 경비가, 즉 환전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를 적용해서 서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숫자를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달러에서 1달러에 1,000원인데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이러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이 경우에 해외여행 경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만큼의 해외여행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00달러.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0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돈 원화로 10만 원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이 100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는 비율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여기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시면 환전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나오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100달러 바꾸는데 옛날에 10만 원이면 됐는데 이제 20만 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 비용이 증가해요. 네, 환전 비용이 증가해서 여행 경비가 많이 들겠죠. 네,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는 여러분이 임의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네,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는 문제라면 상승하는 숫자로, 만약에 하락하는 경우라면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숫자 정해서 이거 100달러 꼭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원하는 숫자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은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말이에요. 네, 얘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까 엄마가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했더니 수업 시간에 사회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배웠대요. 사회를 배우니까 아주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사회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와 이제 경제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배워두시면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뭐 신문 이런 거 보실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사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선생님이 총 27문제 출제했는데요. 네, 객관식이 19문제고요. 서답형이 8문제예요. 지금 여기 7문제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한 문제를 또 2개로 나눠서 8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총 27문제를 출제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험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